됐어요? 네. 여자인지 아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보정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진보정당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구조 내에서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으며 그 논쟁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정의당은 어떻게 그 논쟁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진보정당의 역사를 분열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저는 어서 오세요? 아니시군요. 썩 동의가 안 되는 말이고요. 저는 이렇게 발전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진보정당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그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당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분열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진보정당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썩 동의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분열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은 다 운동론적인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진보정당 역사 전체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훑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에 있었던 논쟁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정의당 첫 번째 정의당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와, 엄청 많으시네요. 그러면 여기 현재 한국에 그냥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한 당은 현재 몇 개죠? 가운데 정의당이 있다 치고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 그렇게 해도 민중연합당은 네. 없어졌고요. 민중당 그렇게 4개.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뭐 청년 미래인가 그거 다 합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무슨 당이에요? 당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조직은 이렇게 5개가. 그래서 진보정당의 다원시대라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 흔히 얘기도 하잖아요. 한 줌도 안 되는 가진 것들을 민중들이 처단하자 이랬지만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5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당은 어디서부터 왔죠? 정의당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에서 왔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왔고요. 이 중간에 진보정의당이 있었고 진보신당, 진보자를 빼고 그냥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중간에 또 한 번 사자통합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한 번의 통합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통합 정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정의당에 와 있는 상태이죠. 이 진보정당이 2011년 12월에 창당돼서 오늘 2017년 11월까지 현재가 이런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이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으로 왔고요. 통합진보당은 어디서 왔죠?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은 세 군데서 왔죠. 한 군데에서 온 건 아니고 민주노동당, 통합연대라고 얘기되는 통합연대, 진보신당의 일부죠. 진보신당의 일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통합진보당은 어디서 왔어요? 국민참여당인가? 예, 이렇게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참여당이라고 얘기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고 민주노동당은 그러면 이제 큰 주류는 민주노동당이니까 민주노동당은 어디서 왔죠? 국민승리 21이라고. 네, 국민승리 21. 국민승리 21.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왔습니다. 이게 97년 9월, 민주노동당이 2000년 1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승리에서 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현재 정의당으로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죠. 우리 이슬기 당원님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전혀 몰랐어요. 민주노동당 이런 이름. 민주노동당은 이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림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세력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만들었는지, 그런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향했던 정체성들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후편으로 하고 전편을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국민승리 20일이라고 하는 97년에 국민승리 20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진보정당사를 잠깐 보면, 뭐 아주 멀리 가면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뭐 일제시대 조선공산당부터 해서 쫙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해방 후에만 또는 어쨌든 뭐 북한으로 간 조선공산당, 남로당을 빼면 1950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5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 거를 생략한다고 하면 무슨 당이 있죠? 당수가 간첩이라고 사형당했던 당? 네. 무슨 당이죠? 진보당. 네, 진보당 사건이라고. 네. 펜이 다 안 나와. 조봉암 선생. 단장 있었어. 네. 단장 있었으면 됐어요. 이 정도면 돼요. 잘 나온다. 진보당이라고 하는 게 1955년 11월에 창단이 됩니다. 진보당은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인주의를 정확하게 당의 입장으로 설명을 했고, 이때만 해도 사실 꿈꾸기 어려웠던 평화통일론을 당의 주요 정강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면 북진통일, 이게 1950년대니까요. 네. 북진통일 이런 걸 얘기할 때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삼인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고, 요 당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네, 조봉.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조선공산당을 1920년대 때 했고요. 뭐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선배입니다. 어쨌든 뭐 박헌영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했는데 좀 선배고요. 조봉암도 간첩으로 죽었고 박헌영도 간첩으로 죽었습니다. 1920년대 조선공산당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주 일부를 빼놓고는. 북한에 가서도 대부분 숙청을 당했고, 남한에 있으면 뭐 아예 취급도 못 받고. 조봉암은 그래서 1956년 펜이 없어요. 밖에. 아니 알바가 없어졌어. 알바 게임. 1956년에 세게 쓸게요. 1956년에 소위 안 나와요. 1956년에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터지면서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정강 정책을 기본적으로 빌미로 해서 간첩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서 사법살인을 당하고 1956년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 진보정당이라는 건 완전히 씨가 말랐다가 4.19 공간에서 소위 혁신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뭐 사회대중당 무슨 당 해서 아주 잠깐 4.19 공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주 잠깐 생겼다가 그 뒤로는 뭐 진보정당이라고 일컬을 만한 게 없었죠. 한국 사회 주요 과제는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정강 정책을 가질 수 있는 진보적 관점을 갖고 있는 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혹시 공부할 기회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인혁당, 난민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하당으로서 뭐 넓게 보면 진보정당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이들이 어떤 입장을 내세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으로 전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나중에 이제 이런 역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혁당 하면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기억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인혁당은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한 그룹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에게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괜히 간첩으로 몰려서 애꿎은 시민들이 죽었던 사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인혁당을 했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한국 사회 변혁을 중심에 놓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중에 하는 것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지내오면서 1980년대까지 아무런 뭐 진보정당이라고 일컬을 만한 당은 없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고 학생운동이 시작되고 광주항쟁이 생겨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그냥 박정희 독재에 대한 투쟁 외에는 뭐 없었는데 이제 광주 민주항쟁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NL과 PD의 논쟁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논쟁들이 80년대 사고체 논쟁이라고 하는 게 전면화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학생들이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중요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공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하면서 일정하게 정치적인 노동운동 조직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 대중운동을 지지도 하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고민했던 그룹들이 생겨나는데 선노련이라고 하는 그룹과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대표적인 노동운동을 중심에 놓은 정치 조직체였습니다. 1980년대. 선노련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선노련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은 심상정입니다. 심상정은 선언원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했고요. 심상정의 사수 내지는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로 지역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장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현장에 진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었던 게 선노련입니다. 이 선노련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게 될 기회가 있으면 80년대에 가장 중요했던 노동자들의 파업인 구로동동 파업 뭐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태어난 조직. 이게 이제 김문수, 심상정 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죠. 인민노련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인민노련이라고 해서 좀 그렇던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인천 지역 민주노동운동장입니다. 인민노련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은 누구죠? 노회찬이에요. 노회찬이 인민노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활동을 85년, 86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이제 최초로 노동운동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뭐 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적 형태를 갖는 형태의 조직들을 구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87년 789 대투쟁이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납니다. 6.29 직선이 나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노동자의 789 대투쟁이 시작이 되죠. 이 789 대투쟁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선노련과 인민노련에 있던 많은 활동가들이 대거 노동운동으로 투신을 해요. 이제 노동운동이 완전히 공개된 운동이고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하 조직, 완전 지하 조직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반공개 조직 활동을 하다가 공개적인 노동운동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일부가 남습니다. 일부가 남아서 여전히 정치운동, 노동자 정치, 진보 정치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남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 무슨 전노협이나 이런 데 상근장, 활동가 이런 사람들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심상정은 이제 여기 공개적인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들어서 전노협의 조직부장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노회찬은 대중운동으로 들어오질 않고 여전히 정치운동에 남습니다. 남아서 어쨌든 인민노련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진보 정치와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87년 12월에 가면 뭐가 나타나죠? 87년 12월이 뭐가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제 갈라져서 오늘 노태우가 당선된 87년 대통령 선거는 이슬기나 언님
조슬기. 조슬기. 네, 네. 저 87년에 태어났어요. 87년 이때 네,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의 당선은 누가 됐죠? 노태우가 됐는데 이때 이제 운동권은 달라지는데요. 노태우에 맞서서 후보가 이제 3명이 나오는데 첫째 김대중, 둘째 김영삼, 셋째 누가 나와요? 김종필. 백기환. 김종필도 나왔었죠. 백기환. 아, 그러니까 김종필이나 노태우를 빼면 예. 자유개혁 진영, 진보 진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룹들의 주요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 나오는 거 예, 같거든요. 새로. 아시겠습니다만 김대중을 지지했던 그룹을 비판적 지지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지 그룹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비판적 지지 그룹은 김대중. 그러니까 이 비판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의 역량들이 확장되고 80년대 여러 가지 이제 뭐 NL 논쟁, PD 논쟁, 학생 운동 이래서 소위 넓은 의미에서 진보 진영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비판적인 거죠. 야당에 대해서. 근데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김대중이 제일 낫다. 이런 관점입니다. 비판적 지지 그룹이라고 해서 제야의 지지를 받으면서 김대중이 등장하게 되고요. 김영삼은 후단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후보 단일화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후보 단일화 그룹의 주요한 논리는 정권 교체가 우선이고 현실적으로 김영삼의 득표력이 더 높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같이 민주주의 투쟁을 했지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냐. 지금은 노태우를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삼으로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긴다라고 해서 후보 단일화 그룹, 후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세 번째 백기환 그룹은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야 백날 그런 거 해서 얘들도 바꾼들 얘들이 뭐가 다른데 라고 지난번에 제가 80년대 논쟁 중에서 PD그룹을 얘기하잖아요. 주로 PD그룹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백기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백 후보를 출마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민중후보라고 불렀죠. 민중후보 백기환 이렇게 해서 붙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요 그룹 민중후보 그룹을 형성했던 게 예를 들면 인민노련에서 나왔던 노회찬이나 일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백기환 후보 진영에서 사실은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기환 후보는 선거를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사퇴합니다. 뭐 그때만 해도 어쨌든 군부 정권을 물러치고 문민 정권을 내세워야 된다는 게 가장 국민적 열망이 컸던 때이기 때문에 백 후보는 이때 사퇴하면서 두 사람에게 단일화를 제발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안 하고 결국은 얘가 2등 가고 얘가 3등 가고 노태우가 1등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태우에게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중후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시도했던 진보정치의 실험은 사퇴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한국사의 지형은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대중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운동과 학생운동이 80년대 초반을 주도했던 운동이었다면 80년대 후반으로 가면 사실은 노동운동이 한국사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7년을 넘어서고 나면 88년에 이제 그 선거의 패배를 맞고 이때는 제야의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밖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선운동이라고 해서 전선체를 구성해서 모든 민중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당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현장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큰 전선 조직을 중요하게 꾸립니다. 이때 형성된 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전국 민중운동연합이라고 전민련이라고 하는 게 88년에 가장 중요한 전국 단위의 제야 어른들과 뭐 노동운동, 뭐 학생운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NL도 PD도 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전선체로서 당은 아니지만 한국사의 주요한 운동 조직의 총 연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전민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기능을 하다가 88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 당을 만들어야 된다.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어차피 정치가 중요한 건데 이런 운동만으로 해소가 안 되니 당을 하자라고 하는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전민련의 주요한 인물들은 나중에 한 자리씩 해먹는데 백기환, 이부영, 유인태, 재정구, 이재호, 이우재, 김문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민련을 중심으로 모여서 전체 구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전민련 내에서 당연히 논쟁이 붙죠. 앞으로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조직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당분간 전선운동을 해야 된다. 당 만들어봐야 잘 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당을 만들자는 사람들과 전선체를 유지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거듭하다가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당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전선운동을 계속하는데 이 전선운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을 전국연합이라고 이름을 부여합니다. 민중민주운동, 민족민주운동, 전국연합 이런 표현을 써서 전국연합으로 가게 되고 나온 사람들은 민중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민연추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민연추를 만들어서 민주연합 추진인가 뭐 하여튼 민연추를 만들어서 당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꾸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사람들입니다. 김문수, 이부영, 재정구 이렇게 해서 나와서 당을 만들기로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는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독자정당을 해야 된다. 민중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기 위한 독자정당을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당시에 이제 김영삼의 민주당과 김대중의 당이 하도 말해서 평민당인지 무슨 당인지 뭐 민주당과 평민당이 갈라져 있었어요. 얘들까지 붙고 우리까지 제야해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붙고서 통합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붙어요.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서 논쟁이 해소가 안 돼. 또 찢어지죠. 또 찢어져서 요 통합야당을 주장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부영, 뭐 재정구, 유인태 이런 사람들은 일찍 가요. 일찍 가버리는.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한테 가고, 뭐 이부영 같은 사람은 뭐 김영삼 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따라가서 결국 한나라당까지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자정당 논쟁과 이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됐죠. 그러고서 독자정당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당이 민중당입니다. 요 전에 민중의 당이라고 잠깐 있었는데요. 이 민중의 당은 아까 얘기한 87년 백선본이 백기환 후보가 후보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질 수 없으니까 당을 만들자 해서 민중의 당을 만듭니다. 잠깐 동안. 잠깐 만들었는데 그래서 88년 당을 잠깐 만들었다가 88년 선거에 나가죠. 선거에 나갔다가 선거가 끝나면 이 당은 어떻게 돼요? 선거가 끝나면 없어집니다. 득표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몇 퍼센트 이상 득표, 뭐 2%인가 3%를 못해서 당은 자동 소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민중당을 만들었어요. 이 민중당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김문수가 노동위원장, 뭐 이재호라고 은평의 국회의원 오래한 이재호가 사무총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호, 김문수, 이우재가 대표였죠. 백기환, 고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중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중당이 1990년, 그러니까 1990년 91년 11월에 창당을 하게 됩니다. 91년 11월에 창당을 해서 이제 민중당은 92년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이 창당을 하고 어쨌든 가게 되죠. 근데 요것이 창당되고 있을 때 한 흐름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한 흐름은 아까 얘기한 인민노련,
포함해서 이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국 노동당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 노동당을 만들게 되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노회찬, 황광우, 주대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1992년 1월 달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민중당과 한국노동당이. 그러니까 이 둘이 야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쪽에 훨씬 명망성이 높고 어른들도 많았고 여긴 주로 좀 젊은 층이었던 거죠. 이때 92년이니까 노회찬이 몇 살이었겠어요? 56년생인가 그러니까 36. 네, 36이네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한국노동당과 민주당이 그래도 합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1992년 선거에서는 합칩니다. 합치는데 합치는 걸 전제로 해서 선거를 일단 치르고 선거 끝나면 일단 이름은 민중당으로 하고 선거를 같이 치르고 끝나고 나서 통합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1992년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요. 완전히 참패를 하니까 끝난 다음에 당이 유지가 안 되니까 다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참패하고 나서 이 내에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당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 한국노동당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지 뭔 말이냐. 민중당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은 이거 해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민중당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들 그래 상당수가 김영삼의 품으로 갑니다. 이때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김영삼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92년의 사건. 여기 남아있던 당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때부터 별로 하는 일 없이 이제 그냥 뭐 현장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하면서 이름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진정추를 만듭니다. 진정추를 만들고 진정추에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노회찬 뭐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진정추 활동을 하지만 특별하게 당 건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 진보 정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토대가 있어야죠. 사실은 기본적인 토대가 부족한 속에서 92년 대통령 선거까지 치릅니다. 이 진정추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백기환 후보가 어떻게 해요?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30만 표를 받고 대통령은 누가 됐어요?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92년에 진정추 그룹들이 백선본을 꾸려서 백기환 민중후보 선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93년부터 그냥 그저 그런 정치 조직으로서 당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지만 뚜렷하게 무슨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자들이었던 거고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이 진전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꾸기가 어렵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은 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가는 노동자들의 대파업. 무슨 파업이었죠? 노동법 개정, 총파업이라는 거죠. 김영삼의 날치기에 분노해서 일어났던 전체 노동자의 총파업이 96년부터 97년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겨요. 이 파업이. 그래서 국회에서 날치기 된 통과를 김영삼이 국민들 앞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과를 해요. 날치기에서 미안합니다. 노동법을 다시 국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투쟁이 승리해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날치기법을 다시 국회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업은 대단한 파업이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나이가 45인가 그러시죠? 명당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놀랬어. 우리 97 노동법 개정 총파업으로 승리하고 다시 법안이 상정돼요.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뭐 한 서너 줄 고치고 다시 통과가 돼요. 이렇게 서너 줄 고치고 통과했는데
무려 3개월 정도 파업을 이끌어왔던 총파업의 대우는 다시 힘을 모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진력이 다 쇠한 거죠. 그러면서 절절하게 느낀 건 이 뭐야? 백날 싸워봐야 기본적으로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 현장의 투쟁과 정치적 영향력을 서로 결목시키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노동자 정치라고 하는 문제, 노동당의 문제, 진보 정당의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밑바닥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당하자. 저 새끼들 저거 뭐 이런 분위기죠. 그렇게 해서 이 96, 97은 중요한 전기가 됐고 97년부터 마침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었는데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때부터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정당들이 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진 이유는 표를 못 얻어서 해산되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인 거예요. 전국에 한 많아봐야 한 수백 명 정도가 모여서 만든 당이고 선거에 깨지면 그냥 끝. 그러니까 기반이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이 5만 명이다 그러면 선거에 깨져도 당원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활동가 중심의 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97년에 당을 만들어보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당을 만들고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 9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 전체 작업을 총괄하면서 97년 대통령 선거와 이후 당 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정치위원장이 이 전체적인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의 시작을 위해서 이 정치위원회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죠? 모르세요? 양경기. 정치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이제 이걸 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97년의 조건이라는 게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져 오면서 97년에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게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결국 김대중이라고 하는 후보를 통해서 이 싸움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국민적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아무개가 무슨 발언을 하고 저 새끼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상수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상호를 욕하고 또 부산에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고 이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늘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이지 그게 특별히 우상호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구조 내에서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특히 이제 노동자 대중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을 바꿔야 우리가 좀 그나마 덜 구속되고 덜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조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를 이걸 보면서 느꼈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니까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구조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어쨌든 국민승리 21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워낙 크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워낙 크던 시대였고 민주노총이 진보정치라고 하는 구조에 다시 한번 나서면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사회 각계각층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로 정리한 게 전국연합입니다. 전국연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민련에서 당을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나간 다음에 전선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당 건설이 중요하지 않다. 진보정당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부르주아, 양심적인 민족주의자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같이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은 주로 그래서 NL이 남게 됩니다. 노선상으로. 제가 NL과 PD의 차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전국연합으로 바꾸고 이 NL이라고 하는 구조가
요게 분리되어 있던 89년부터 해서 쭉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쭉 활동을 해오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는 거죠. 이런 입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요? 항상 대통령 선거가 되면 항상 민주연합론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얘네들. 항상 제가 얘기를 교육이 아니라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NL의 기본 입장은 식민지 반봉건사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족적 단결과 독립이라고 하는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북한과도 연대해야 되고, 반미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한국 사회가 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넘어서려면 민주개혁 세력이 모두 합쳐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는 게 NL이에요. 여러분들은 통진당의 이석기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과격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훨씬 온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과격해 보이는 거지만 한국 사회 변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NL이 훨씬 더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름을 전국연합으로 바꿨는데, 이들은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전히 김대중 지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민주노총이 나서고 또 그동안 이렇게 활동을 89년 이후에 진보정당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잠깐 뒤로 제껴놓고 계속해서 야당이나 민주당과의 연대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이 그룹 내부에서도 비판은 있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냐. 그리고 민주노총이 나섰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 전국연합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근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만 막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이러저런 개혁 과제들을 받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지만 어쨌든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라고 해서 전국연합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전국연합 의장은 이창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창복 선생이 전국연합 의장이었는데요. 노동자 신문이라고 말했죠. 아니요. 그분 말고 이분은 전국연합의 큰 어른이고 나중에 평민당에 가서 원주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요. 네. 노동자 신문 아니고. 네. 어쨌든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구조가 합쳐지고, 두 번째로 합쳐진 것은 누가 있었겠어요? 여기 막 쌍수를 들면서 너무나도 박수 치면서 좋아했던 그룹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예요? 92년 이후에 백기원 선거를 끝내고 나서 진보 정치라고 하고는 있지만 별로 전망을 보지 못하고 있던 그룹 뭐죠? 아까 얘기했죠? 인민노래는 옛날 이름이고 진정추, 노회찬을 중심으로 한 진정추, 이 그룹이 와 이제 할만하겠다라고 해서 여기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전국의 활동가 뭐 기백 명 수백 명 정도의 사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국연합, 국민승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함께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남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정치위원장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은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왼쪽 그룹이라고 얘기되는 그룹인데요. 아주 왼쪽 그룹이라고 얘기되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이 노동자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뭐 저렇게 만드는 건 개량적인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권혜진 당원 같은 경우는 잘 알 수도 있어요. 이 그룹들이 정치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정치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서 독자적인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어쨌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조직이 판을 짜서 국민승리 21을 만들게 됩니다. 9월 7일. 97년 9월 7일에 국민승리 21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죠. 정치연대가 여기 결합하면서 정치연대 활동을 했던 일부가 또 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밖에 남은 사람들이 발생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청년 진보당이라는 거. 이게 사회당으로 가고 이 사회당은 나중에 어디랑 합쳐요? 우리가 잘 아는 노동당, 지금 노동당이랑 합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그룹들은 정치연대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서 다시 전부 빠져나가서 뭘 만드냐면 노동자의 힘이라고 하는 조직을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고 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국민승리 21은 권영길 후보를 내서 이때 국민승리 21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국민승리 21을 만들고서는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고 제가 연맹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어려웠죠. 뭐 우리 정주원 위원장처럼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캠프의 조직위원장을 하게 돼요. 국민승리 22 캠프의 조직위원장을 하고 연맹위원장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가면서 어쨌든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공동대표로 했던 사람들이 권영길, 이창복, 오세철 뭐 이런 분들이 공동대표를 하고요. 총장으로 천영세, 그리고 이제 각 위원장으로 조직위원장 양경규, 기획위원장 노회찬, 그 다음에 대변인으로 지금 관악 국회의원 하고 있는 유기홍, 대변인실에 27인가 8 먹은 막내가 박용진, 뭐 그런 시대였어요. 97년에. 그리고 유기홍이 대변인이었고 또 누가 있었나? 하여튼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인영은 제가 있던 조직위원회의 뭐 거의 막내격이었었죠. 조직위원회에 그 친구들은 다 전국연합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박용진, 뭐 이인영 이런 친구들은 전국연합에서 파견 나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승리 21일로 선거를 치르고 30만 표를 받고 1% 정도를 득표하고 패배를 하게 되죠. 뭐 패배가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은 없었고 제가 이제 정치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지점은 뭐냐면 과거의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대중적 기반의 부재에 있었던 거고 어차피 대선에서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득표를 할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진검다리고 이걸 통해서 당번선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에서 노동자 정치사 역할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죠. 어쨌든 선거가 끝난 98년부터 99년 2년 동안 당번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8년, 99년 2년 동안 당번선을 준비하고요. 저는 어디로 갔어요? 끝났기 때문에 연맹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죠. 연맹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고 그러나 물심양면으로 어쨌든 이제 뭐 해비도 뭐 CMS를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2000년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99년 9월달에 다시 또 차출돼요. 다시 차출돼서 99년 9월달에 다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아요. 그래서 창당 작업을 어쨌든 이제 다시 또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1월달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민주노동당 시대가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이제 어떻게 왔는지 조슬기담은 아셨죠? 민주노동당이 창당됐어요. 민주노동당이 창당될 때 이 국민승리 21에서 이로 넘어올 때 사실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전국연합도 돌아가서 다시 전선운동을 가고 정치연대는 돌아가서 뭐 여기가 아닌가 뭐 괜히 왔어 이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그때 이제 교육위원장을 하신 분이 김세균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 김세균 선생님 교육위원장인데 그분은 이제 정치연대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분인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다 돌아가고 여기는 누가 남았냐? 핵심적으로는 진정추와 민주노총이 남아서 진정추는 그러니까 격분적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이 됐고 2000년에 당이 창당되고 나서 2000년 바로 총선이 들어가는데 출마한 지역에서 얻은 평균 득표율은 13.1%였어요. 모든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13.1%였어요.
이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게 울산이었는데요. 울산에서 뭐 한 1%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못 내요. 민주노동당이. 못 내고 못 냈지만 2002년에 지방선거에 들어가서는 대략 몇 명이더라? 써놓지 않았나요, 제가? 조순수가 2002년에 네, 218명이 출마해서 지방선거 2002년에 218명이 출마해서 45명이 당선돼요. 이때 광역의원을 11명이나 당선시킨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 출범해서 2002년 불과 2년 만에 218명이 출마해서 45명을 당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전체 득표율은 13.5% 정도를 득표하고 국회의원은 10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2명을 당선시키고 8명의 비례대표를 받으면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갑니다. 이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고요. 2004년에 무상급식, 부유세, 무상교육 이런 공약들을 공격적으로 제출하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당으로서 이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 한 달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이 19.5%를 받습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길승천의 기세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진보정당의 기세가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는구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잡히고 민주노동당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힘의 원천은 어쨌든 민주노총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민주노총은 제가 이제 정치위원장을 하면서 이때 표현이 좀 이런 말을 내가 만든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는데요. 대타적 지지, 민주노총 조합원은 무조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 정당으로서. 그럼 민주노동당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무슨 당이 있었어요? 사회당이 있었습니다. 청년진보당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발전해오는 사회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적 지지로 민주노동당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을 창당하고 그러면서 2004년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나가는 정당으로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를 여는 듯 보였습니다. 여는 듯 보였는데 이때부터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국연합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국연합을 핵심적인 축으로 하고 있는 NL그룹이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요? 이건 이제 운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민을 시작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부 토론을 치열하게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흔히 운동권에서 얘기되는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건 모든 에너지 활동가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분들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운동, 반미운동, 그 다음에 전선체 운동 이런 운동들을 중심으로 해왔고 한국 사회 다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왜냐하면 80년대에 학생운동을 전대협과 한청년으로 이어지는 NL그룹이 전 학생운동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출된 이들이 한국 사회 운동의 중심적인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던 거죠. 이 그룹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으로 들어가자. 이제 우리도 당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시켜내야 된다. 이건 총선 이후 아니 2001년. 2001년.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00년에 총선에서는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민주노동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45명씩 당선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2001년 군자산이 어디냐면 춘천도 어딜까? 네, 중국 괴산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칠갑산 근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수련대회를 하면서 이제 전국의 활동가들이 결의를 하고 민주노동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으로 들어오게 되죠. 나머지 밖에 있는 조직들 중에 이제 정치연대나 왼쪽에 있는 그룹들은 이 당시 이제 노동자의 힘이라는 걸 만들고 노임을 통해서 어쨌든 현장 투쟁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권혜진 경우.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운동을 보면 이제 스스로 왼쪽이라고 생각하는 그룹과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이 있었는데 두르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들이 두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래 이 당은 누가 만드는 거죠? 운동의 정파의 구조를 보면 누가 만들었어요? PD들이 만든 당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PD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는데 NL그룹이 두르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죠. NL이 다수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게임이 잘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운동의 주요한 흐름은 NL그룹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두르면서 당에 일정하게 이제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노선상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발생한 문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NL과 PD의 관점은 정말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이 NPT를 탈퇴해요. 그러면 PD는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정당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성명이 나가야 된다라고 안건을 올리면 이게 이제 대의원대에서 병론이 붙고 어떻게 돼요? 부결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표결로 가면 부결돼요. 그래서 북한이 NPT를 나와도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요. 예를 들면 2004년인가요?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해요. 북한에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핵이 기본 입장이니까 진보적으로. 당연히 정치 세력이고 국회의원이 10명 있는 당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야 되는데 입장을 못 냈어요. 부결돼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기본 입장은 뭐예요? 심지어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또는 결국 이 문제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빚어진 문제이고 북한이 자위를 위해서 미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지금 갖고 있는 논리 비슷한 거죠.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거 뭐냐.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결돼요. 그래서 그러거나 2006년에는 2004년에 핵무기 보유 선언하고 2006년에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 1심이라고 보고 하는 거 1심의 사건을.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요. 이제 핵실험을 하는데도 반대 성명을 못 내게 돼요. 이제 이러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심각한 문제가 붙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핵 문제나 그래서 이제 소위 북한을 둘러싼 3대 과제에 대해서 늘 북한 3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운동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북핵, 또 세습인가? 3대 세습, 또 뭐죠? 방금 얘기한 북한 인권. 이 세 가지가 늘 부딪히면서 이 노선의 격차를 좁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이런 와중에 1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소위 터지게 되죠. 1심의 사건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 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안 당국에 걸리고 근데 걸렸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중에 한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총장이었고 그 사무부총장을 뭐 정확한 사실은 끝까지는 모르는데 사무부총장이 북한 내 인적사항, 우리 당내 주요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을 북에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퍼지면서 당연히 북한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격돌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두 번째로는 연정 문제를 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NL은 기본적으로 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찬성 입장이죠. 찬성 입장이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나 이어지는 노무현 정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필요하면 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는데
원래 기존에 해왔던 진정추나 민주노총 그룹들은 우리 같이 아직 이렇게 규모가 작은 정당 입장에서 연정을 했을 경우에 진보 정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구조 내에서 결국 먹히고 말 거다. 연정이라고 하는 걸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우리 당의 조건으로 연정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게 돼요. 이걸 가지고도 늘상 논쟁이 붙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저쪽에서 연정을 제안하지도 않는데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져요. 번번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에 1998년에 한 번 출마하고요. 2007년에 한 번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1998년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민주노총 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07년인데요. 우리 운동인 노동운동, 통일운동, 시민사회운동, 정당운동 이 모든 운동에 NL그룹이 절대적인 다수예요. 절대적인 다수여서 제가 2005년부터 6년 사이에 공공연맹위원장을 마치고 2007년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이때 2005년, 2006년에 활동을 할 때 민주노총 중집 성원이 한 55명쯤 돼요. 각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장. 근데 이 중에 정말 5명 정도를 빼놓으면 50명이 소위 말하면 범NL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집을 가기가 싫을 정도였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공연맹이고 민주노총 내에서 제일 큰 연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것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게임이 안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모든 표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 뭐 2007년 선거를 뭐 이기려고 나갔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때 위원장이 된 사람이 이제 이석행이라는 위원장.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민주당 갔어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민주당 갈 사람을 뽑은 우리 민주노총 조합은. 어쨌든 51에 48로 지고 이석행 위원장이 갔어요. 하다 보니까 제 얘기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 한바탕 문제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문제가 붙어도 어쨌든 이때까지는 잘 나가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지방선거인가요? 지방선거를 2002년에 했으면 2005년이죠? 2006년. 그럼 2006년. 예. 2006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전성기인데요. 따지고 보면 2002년부터 2006년 801명인가가 출마해요. 우리 얼마 출마해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200명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801명이 출마해서 당선자를 84명을 내죠. 지방선거에 84명, 10%가 당선되는 거죠. 출마자의 10%가 당선될 정도로 어쨌든 당은 잘 나가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와중 속에서 잘 나가지만 안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두고 또는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2002년 97년에 권영길, 2002년에 권영길, 2007년에 권영길에 대해서 이제 당내 소위 PD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영길에 NL그룹하고 친했거든요. 일정하게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정파적이라기보다는 당내 다수파들을 껴안아야 된다는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제기된 문제가 후보를 이제 바꿔야 된다. 3년 3번 더 나오고 우리 위원장님 나이도 많으시고 이렇게 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누가 거론됐겠어요? 당시에 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권영길 위원장 말고 이제 후보 바꾸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봐야 된다. 누가 거론됐겠어요? 당연히 심상정과 노회찬이 둘 다 의원이었던 시절. 초선입니다. 2004년에 당선됐습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이 인기가 좋을 때예요. 지금도 좋지만 그때도 어쨌든 초선이지만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어쨌든
사실 그때 잘해갖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진보정당의 초선 의원들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정의당을 끌고 가주시니까 참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 심상정이나 노회찬이 나가야 된다 이런 건데 NL그룹은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거예요. 후보감이 심상정과 노회찬에게 필적할 만한 유일하게 필적할 만한 사람 누구? 권영길 위원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권영길 위원장을 부추기면서 권영길 후보를 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당내에서 이건 상식 아니냐 뭐 이런 너네 진짜 NL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구조에서 어떻게 3번씩 하고 지금은 심상정이나 노회찬으로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게 당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1차에서 49%를 권영길 후보가 받고 심상정 후보가 26%를 받습니다. 이것도 또 분열돼가지고 24.5%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선을 가고요. 결선을 가서 53대 47로 권영길 대 심상정이 표결해서 심상정이 지게 됩니다. 이게 2007년 대통령 선거였어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세상에 요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96만 표를 받았던 3.9%를 받았던 4%를 받았던 게 이 선거에서 72만 표인가 5만 표를 받습니다. 어쨌든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나중에 권영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후회한다는 말씀을 남기게 돼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욕심이 과했다. 그때 걔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남기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네? 늦었어. 물러나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마치게 돼요. 한편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들을 겪고 1심의 사건 터지고 대통령 선거에 NL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 따로 해야 된다. 이거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망한다 진짜. 진보정치 소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이 그룹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뭐 그 심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이해 못해요? 해요? 본인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유명회당원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안 나갔어요. 안 나는 거 안 나갔어요.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어떻게든 같이. 2007년 말부터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이때 이제 이 언저리에 조승수가 쓴 용어 종북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종북이란 말은 이때 나와요. 그때는 종북 이런 말은 안 썼어요. 빨갱이, 용목 뭐 이런 건데 종북이란 말은 어쨌든 조승수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저들 일종의 메카시즘을 피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종북이든 뭐든 그것도 사상적 흐름인데 이게 무슨 아까 NL을 설명했는데 제가 NL을 나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을 갖고 있고 반미 중요하죠. 반미 중요하고 통일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과 작전을 짜야 되고 이런 노선을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싸그리 묶어서 종북으로 정리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언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 사실은 분당에 대한 설득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당이 2008년 1월달에 2008년 3월달에 갈라지게 됩니다. 2008년 3월에 정식으로 갈라지고요. 이 사이에 잠깐 이러이러한 문제가 터지면서 대표당이 사퇴하고 뭐 대통령 선거 참패하고 이러면서 잠깐 심상정 비대위가 들었어요. 네. 잠깐 심상정 비대위가 민주노동당에 들어서고 이 비대위가 혁신안을 제출해요.
그래서 이래 한 것으로 해서 우리 민주노동당이 뭔가를 새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이 안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저랑 이제 같이 지금 불문원을 하고 있는 정종권이 심상정 비대위의 집행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정종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은 없죠. 오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좀 빙구스러워요. 이 혁신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봅시다. 30도를 내놨어. 사우나? 저때 완전 젊은 그 학생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대표단도 그래서 이 혁신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다시 끄덕이는 투표에 붙여지는데 심상정 비대위 혁신안이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죠. 부결되면서 모든 노력이 끝나고 심상정 대표는 심상정, 노회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당을 하고 2008년 3월달에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진보신당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갈라지고 어떻게 왔는지 저는 이때 진보신당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시대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두 당이 존재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이 두 당이 존재하는 시기가 2008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당적이 없어집니다. 제가 진보신당 창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분하고 생각이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뭐 제가 앞에 안건이 내가 20 리모컨이에요. 이게 리모컨이어가지고 뭐 대고 다 그러니까. 이제 못 켰네 그거. 진짜 내가 식었다. 저는 이때부터 당적이 없어요. 저는 안 갔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앞부분 얘기했지만 제가 어쨌든 진보정당 운동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허망함이랄까? 뭐 97년부터 뭐 정치연장하고 민주노동당 만들고 국민승리하고 왔던 심정에서 이 당이 쪼개지는 걸 보면서 저는 진보신당 식구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앞으로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활동가들이 힘들다고 해서 대중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중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쪼개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 아니냐. 좀 더 참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가길래 그럼 너네끼리 가라 막 저도 이러고 그때 가슴 찢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찢었어요. 강원도 아니셨다고. 네. 근데 왜 찢어요? 항상 지지하니까요.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진보신당 가고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되면서 양당 체제, 진보의 양당 체제가 없고 2008년은 바로 총선이 있는 해였습니다. 이 총선은 양당의 참패가 되는데요. 민주노동당은 5석, 진보신당은 몇 석이요? 빵석. 빵석이면 그래서 진보신당은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현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노동 현장. 너네끼리 다 해먹어라 나쁜 놈들아 이제 너네들하고 절대로 안 논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잘 나가던 시들끼리 서로 옳고 그러다고 하다가 뭐 다 깨먹고 뭐 이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 진보 정치 얘기를 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를 하면 대중 조직이 깨져. 이 정치 문제를 대중 조직 안에서 논쟁하다가 대중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랜드에 민중당을 열심히 지지하는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 정치 방침 갖고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중사업이나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방침도 관철이 안 되고 대중적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양당이 모두 힘을 잃어가는 구조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2008년 3월이었어요. 이때부터 진보정당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운동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침몰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저는 이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10년 말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돼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같이 한번 해야 된다. 위에 그걸 믿고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게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들어와 그럼 다시 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이 별로 없고 두 번째로는 조직적 자신감이 늘 있기 때문에 들어와도 언제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뭐 이러이러한 거 표결 이런 구조 속에서 NL그룹이 너무 강하니까 예를 들면 투표를 하면 지역위원장 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성북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로 당을 등록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이나 지금 주소가 아니라 나는 이 당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 지역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지역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쁜 제도는 아닌데 이게 악용되니까 어느 지역을 접수한다 그러면 그걸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얘네들이 이제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럼요. 압도적인 다수. 그렇게 해서 지역들을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겪었던 입장에서 진보신당 내에서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어땠을 것 같아요? 분란이 심각한 거죠. 뭐 어떻게 그네들하고 또 다시 할 수 있냐? 그러면 반성문 써갖고 와라. 반성문 쓸 리가 없죠. 반성문 써갖고 오든지 이 논쟁을 진보신당은 치열하게 하게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진보정당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어쨌든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갖추면서 정말로 멀리 보고 다시 진보정당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진보신당의 책무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 가야 된다. 통합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을 1년 정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류였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어떤 입장이에요? 통합하였어요. 통합하자. 이들이 이제 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통합안을 대의원대에 상정하지만 어떻게 돼요? 부결돼요. 대중적으로는 진보신당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부결.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데 부결됐으면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받아들이고 당론에 따르면서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당론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심조가 어떻게 조직을 새로 꾸려가지고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욕을 먹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심조는 나쁜 사람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의당이 당론을 결정했는데 그것도 더구나 당대표가 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자기 아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나가자 이렇게 한 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조직이 뭐라고요? 통합연대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차원에서의 통합은 부결됐지만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끼어들어요? 참여당이 끼어듭니다. 참여당은 2010년 1월 달에 창당됐습니다. 그 전에 200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이 끝나고 2008년부터 쭉 준비해서 천호선, 이병환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2010년 1월 달에 창당하고 이해 지방선거에 나가죠. 이해 지방선거에 참여당의 핵심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어디 나갔어요? 경기도지사에 나갔는데 심상정이 포기해줬지만 이문수한테 졌던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참여당도 언제까지 이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셋이 엮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당이 통합 진보당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통합 진보당이 만들어지고 2012년 4월에 총선을 해서 13석의 국회의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총선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비례대표
네. 부정 부실 선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내에서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줄줄이 사퇴하고 뭐 난리가 아닌 구조가 되면서 요 잘해보자라고 모였던 사람들끼리 난리가 나는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되는 거죠. 좀 잘 되면 또 싸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붙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싸움이 붙고 나서 통합진보당은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이 열강을 이 통합진보당이 그런 부정부실 선거로 뭐 대의원대에서 누가 뭐 머리 끄댕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했던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통합진보당이 분열을 다시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참여계하고 통합연대계가 같이 못한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당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만든 당이 뭐예요? 진보정의당이었습니다. 이때 나올 때 통합진보당의 민주노동당이 이제 주로 NL계인데 NL계가 크게 보면 뭐 여러 개가 다 지역별로 있습니다만 경기도, 그다음에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인천, 이게 꼭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정하게는 그 지역이 조금 중심이 된다는 거지. 인천연합은 인천에만 있다 이렇게 이게 일정한 이제 민주노동당 내에 존재하는 NL그룹 내에 뭐 약간의 색깔을 달리 하는 그룹인데요. 이 중에 통합진보당의 정의당이 떨어져 나올 때 인천연합만 우리도 같이 안 한다고 그러고 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인천연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만 인천연합을 비롯한 사람들은 여기 결합해서 결국 참여계 통합연대 인천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정의당이 창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름을 진보자를 띄고 정의당을 하죠. 이때 진보자를 띈 이유는 알죠? 네. 이게 2011년이고 이게 2012년 13년인가? 이런데 요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아로 사건이 터집니다. 이석기로 얘기되는 아로 사건이 터지면서 진보당 계속 얘기를 통진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보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정의당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저기 합정동에 가면 마리스타 수녀원에서 뭐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그 사건이 터지며 이 아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2014년 어서 오세요. 2014년 12월에 결국 통합진보당은 어떻게 돼요? 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진보정의당은 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15년에 당을 가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노동 현장은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봤을까? 첫째, 정의당,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여당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근거도 하나 있었고 또는 이제 진보신당이 그런 구조 속에서 통합진보당의 성립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론을 거부하고 대표가 일부 사람을 끌고 나와서 당을 만드는 방식이 정당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정의당이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의당 별로 인기가 안 좋은 당이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노동 내부에서는 뭐 심상정이나 노회찬으로 대표되는 대중적 인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뭐 조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정이 안 가는 당이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이 많이 극복된 건 어쨌든 이런 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노동자 그룹 내부에서 더 이상 진보정당 운동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노동정치연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과 노동당과 노동정치연대하고 정의당과 어쨌든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운동을 이 안에서 전개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이제 진보신당은 그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이름을 1년쯤 지나서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나경채 대표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팔을 좀 정리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죠.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때 마침 국민모임이라고 김세균 선생님, 손호철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시민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조직과 함께 사자가 논의를 시작을 해서 정리해 들어가죠. 근데 이때 노동당은 똑같은 과정을 또 한 번 밟게 돼요. 역시 통합이 부결되는데 나경채 대표가 또 이제 일부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누가 남았냐면 거의 남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남았냐면 이 노동당이 나중에 누구랑 합치냐면 사회당이랑 합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노동당은 그냥 사회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로 이미 노동당은 상당 부분 종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활동해왔던 그룹들은 거의 없는 구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나경채 대표가 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주로 통합된 사회당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고 그래서 거꾸로 나경채가 나오고 노동당은 사회당이 접수하는 이런 모양새가 사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자 통합이 되면서 정의당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이 비로소 노동과 관련해서 일정한 출구를 열기 시작한 거죠. 조직노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그렇게 와 있고 한편 통합진보당이 해소되고 나서 인천연합은 건너왔는데 경기 동부, 광주 전남, 부울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거죠. 그러다가 경기도하고 광주는 어떻게 했어요? 당을 만들어요. 민중연합당으로. 부울경은 어떻게 해요? 부산, 울산, 경남연합은 뭘 만들었어요? 당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만든 게 민중의 뭐예요? 꿈. 민중의 꿈을 만든. 그래서 서로 간에 야 지금 당 만들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민중의 꿈은 거꾸로 정의당에도 일정하게 그러니까 부울경 그룹은 같이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데 정의당은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이번부터 반대할 거거든요. 아유, 이런 입장이고 특히 우리 당엔 시민당원들이 많아서 아로나 이 종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배타적인데 사실은 부울경은 이 중에서 그런 점에서는 가장 그런 색깔이 연한 집단 그나마 경기 동부나 광주는 뭐 지난번에 NL 주사적 경향이 좀 강한 사람 집단 이런 구조에서 부울경이 그런 신호를 몇 번 보냈지만 정의당은 뭐 일체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놀아 뭐 이런 입장이니까 민중의 꿈과 민중연합당이 결국 다시 통합해서 뭐가 됐어요? 민중당이. 그래서 지금 민중당이 왔고 민중당은 현실적으로는 노동운동 내부의 세력 균형으로 보면 대단히 여전히 예전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단일 조직으로서는 단일 정파로서는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큰 정파입니다. 이 정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연히 이번에 민주노총 선거나 이런 데에서도 어쨌든 민주노총의 대중권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후보를 출마하시고 민주노총 선거 결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노동당도 설명이 끝났고요. 현재 진행한 정의당도 설명이 끝났고 민중당도 설명이 끝났고 녹색당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에 창당된 게 아니고요. 녹색당은 제가 노동정치연대를 할 때 녹색당을 몇 차례 방문했어요. 같이 하자. 녹색당의 기본 입장은 이런 거예요. 너네끼리 해. 우리 그냥 녹색 갖고 한 50년, 100년 갈 테니까 우리 뭐 진보정당 이런 거 별 관심 없어. 그냥 녹색이야, 녹색.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녹색당은 진보정당이니까 이거는 서구사에서도 논쟁이고 논쟁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녹색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들의 차이도 있어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녹색당은 어떤 때는 지나치게 레디칼하고 어떤 때는 민주당보다 또 유연한 입장을 갖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어쨌든 녹색당 그렇고요. 변혁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노동자의 힘이 민주노총 내에서 하나의 의견 그룹으로서 쭉 현장 투쟁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활동해 오다가 노동전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이 내부에서 우리도 당운동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근데 이 당이 만들어지면서도 여기도 논쟁이 있었죠. 뭐 말하자면 전선체를 유지해야 되는 것과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변혁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이런 구조가 현재 우리 진보정당 운동이 흘러온 구조이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논쟁들은 이러이러한 경과를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고민해서 얘기해 봐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 당의 문제에서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성장의 핵심적인 골간을 유지했던 조직노동의 문제를 오늘 이 시점에서 정의당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건가? 여전히 그것은 유효한가? 아니면 그것을 넘고서라도 다른 대안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유효하다면 조직노동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연정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한 번쯤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데 내년 뭐 당 정치라는 것은 위기가 오는 것이고 언젠가 한 번쯤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이 좋겠는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벌어졌던 논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현재 정의당의 수준에서 연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 여러분들 이제 지역에 계시니까 모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의원들이나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뽑아가기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거든요. 뭐 어디 무슨 사장을 주겠다, 뭐 어디 무슨 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공동정부도 아니면서 하는 거고, 그 구조내에서 그런 뭐 그런 유력한 우리 당내 인사들이 까불고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답변하는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구조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당이 진보의 정체성이나 당원들의 대중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구조에서 실제 연정이라는 게 벌어졌을 때 과연 그 안에서 동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면서도 연정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대중적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건 논쟁의 지점이에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판단하고 고민해야 될 것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면은 여전히 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이제 뭐 비핵, 평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 한국사에서 민족 문제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한국사에서 미국 문제, 민족 문제,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진보정당에게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역사를 훑어본 구조 내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진보 대통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뭐 그 사람들 무서워, 싫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의당이 어쨌든 진보정당의 지금 최대 정당인데 이 구조 내에서 진보 통합이라고 우린 그런 거 안 해 이럴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은 없는 건지. 민중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 내에서 다른 진보 대통합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건지 혹시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민중당이 연대를 요청하고 그래서 어쨌든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통합을 검토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안 놀아 임마 너네랑 이럴 건지 논의라도 할 건지 우리 당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어떤 형식으로 자기가 될지 폭발해.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을 제안했을 경우에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말 한국사회 진보정당 운동을 고민하면서 가져야 될 스탠스는 뭐가 돼야 될 건지 그냥 감정적으로 너네랑 안 놀아 마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뭐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고 역사 속에서 돌아봐야 될 고민으로 남아있는 주제이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진보정당의 운동을 보면서 오늘 정의당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시죠.